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묵인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이 코드 인사 의혹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야당을 성토하던 여당은 태도를 바꿔 인준한 선거 협조를 구했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박근혜 지우기를 두고 보수 대통합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지 않으면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며 끝을 볼 때까지 갈 길을 가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대전 상공에서 평양 주석공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의 첫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돼 400km를 날아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9.4%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자 수도 크게 떨어져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한 해양경찰에게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했습니다.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는 세월호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강릉 10대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이어 또다시 영장이 발부되면서 10대 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대응이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탄생 10주년 기념작인 아이폰 10을 공개하고 삼성도 중국에서 갤럭시 노트 8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치열한 판매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부적격 보고서입니다. 이례적으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묵인했는데 국회 뜻에 따르겠다고 했던 박성진 후보자는 지금 이 시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신앙과 이념 문제가 아니라 자질과 업무 능력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또 정직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뉴라이트 관련 인사를 학교 행사에 초청한 것에 대해선 책임성 부족을, 역사관이나 신앙과 관련해선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등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적격 기류가 강했던 여당 의원들은 청문 보고서가 상정되자 간사 1명만 남긴 채 모두 퇴장했습니다. 청와대를 의식해 의사표현을 피하면서도 부적격 채택을 사실상 묵인한 셈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을 이미 사전에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자는 아직 침묵하고 있지만 그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 오후 포항학교를 떠나 모처에 머무르며 거취 문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이렇게 여당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사실상 지명을 철회할지 이제 청와대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장 인준 같은 현안을 놓고 야권을 상대로 협상 카드로 쓰려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청와대 움직임은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당의 묵인 속에 이루어진 박성진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 소식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명 철회든 임명이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를 받아보는 게 먼저라는 반응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건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같은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대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례적으로 여당도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청 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앞서 자신의 거취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던 만큼 자진 사퇴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조국, 조현옥 수석의 인사실패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인사검증은 청와대가 끝이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국회, 언론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국회에서 이틀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당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당을 강하게 성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인준안 표결에 대비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야당은 오늘도 김명수 후보자의 코드 인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내의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사법부 권력을 장악하고 들어갑니다. 몇 분 중에 요직으로 갔다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부장에 탈락하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한 부결을 두고 어제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 야권의 공조 분위기 속에 사법기관 수장들의 연이은 낙마 위기감이 커지자 오늘은 몸을 낮췄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향한 간곡한 읍소로 읽힙니다. 이번만큼은 당리 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민의당은 바로 되받았습니다. 여당 자신의 무능을 대결과 정쟁으로 덮으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분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속내는 간단치 않습니다. 호남 출신 헌재 소장에 이어 진보 성향 대법원장까지 비토하면 자칫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방향을 논의합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으로 몰리는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보수 통합을 겨냥한 이른바 박근혜 지우기라는 분석인데 친박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병남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명분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입니다. 대표적인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개파 전횡의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혁신을 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를 거쳐 윤리위가 하는데 탈당 권유가 의결되면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제명 처분이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서 의원 측은 침묵했고 최 의원 측은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출당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도 반발했습니다. 시기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언성이 좀 높았다. 당내 불협화음이 커질 것 같자 홍준표 대표가 징계 논의 시작을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렵으로 늦추자고 제안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내 의원들, 특히 친박 의원님들의 주장이 있어서 혁신위의 오늘 조치는 이른바 박근혜 지우기를 통해 홍준표 체제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계속해서 북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자 미국이 이번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핵심인데 중국의 대형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We had a vote yesterday on sanctions. We think it's just another very small step, not a big deal. 원유 공급 전면 차단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러 반대의 벽을 실감한 미국 정부는 기존 제재라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서둘러 압박에 나섰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제재에 태만하면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빌링슬리 재무부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석탄 밀수입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중국이 정말로 아파할 수 있도록 국가 소유의 대형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We must target major Chinese banks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such as China Merchants Bank, and even big state-owned banks like the Agricultural Bank of China.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의 베이징 담판 전까지 미국은 전방위적 중국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네, 미국은 중국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쉽게 잠그지 못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잠그면 송유관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파탄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단둥시 외곽마을에 위치한 빠산 석유 비축 기지로부터 압록강 밑으로 연결된 송유관은 평안북도 봉화 화학공장까지 30km 남짓 연결돼 있습니다. 1975년 건설된 이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매년 50만 톤 이상의 원유가 공급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송유관이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진 데는 기술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에 파라핀 성분이 많아서 한 번 흐름이 끊기면 송유관 내부가 다시 못 쓸 정도로 굳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북핵 위기 때 사흘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송유관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 제재 원유 공급 중단을 허용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북중 관계 완전 파탄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중화권 매체들이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나선 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비핵화와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비핵화와 전략적 완충지를 동시에 갖기 위해서 쌍계 병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북 제재안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재안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스스로 의심을 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며 끝을 볼 때까지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거칠게 했지만 그 속에는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북한의 발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유엔 결의안 채택 하루 만에 나온 북한의 공식 반응은 예상대로 결의안 전면 부정이었습니다. 미국과 실질적 균형을 이루기에 힘을 다질 것이며 끝을 볼 때까지 북한의 길을 더 빨리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외무성 성명에서 최후 수단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추가 도발을 예고했지만 주목되는 점은 외무성 보도라는 형식으로 발표의 격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또 이틀 전과 오늘 외무성 발표를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해지는 내부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제재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석유 비축 명령을 내렸고 북한 내 석유 가격이 올 초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북 매체들은 물가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제재에 대한 소문이 좀 나면서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고 그다음에 그에 덩달아서 쌀과 옥수수 가격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제재에 대한 반발을 선전하는 것이 오히려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길까 봐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갈 길을 더 빨리 가겠다고 한 것도 제재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이 대전 상공에서 평양의 주석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400km를 날아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500km 밖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공군 주력 F-15K가 왼쪽 날개 밑에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활주로를 박차오릅니다. 안면도 앞 서해 상공에 이르자 타우러스가 F-15K에서 떨어져 평균 마하 0.8의 속도로 순항합니다. 공군이 사전에 설정한 장애물을 피하며 안면도와 직도 사격장 사이를 2번 선회한 뒤 직도 사격장 8km 앞에서 솟구쳤다 내리꽂힙니다. 총 400km를 비행한 타우러스는 거의 직각으로 떨어져 목표물 중앙을 때렸습니다. 이번 실사격은 타우러스의 작전 운영 능력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실사격 성공을 통해 타우러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우러스는 군용 GPS를 탑재해 전파 교란을 피할 수 있고 스텔스 도료가 입혀진 데다 저공 비행을 해 적 레이더망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목표물에 근접해서는 입력된 목표물 영상과 실제 목표물을 비교한 뒤 공격하는 방식이어서 정확도도 뛰어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3m, 일반 콘크리트는 6m를 관통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기지를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 수단입니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타우러스 전력화에 돌입했고 2019년까지 260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청년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4%로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청년 5명 중에 1명은 사실상 백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힘을 쏟겠다 했는데 언제쯤 훈풍이 불까요?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여 개 금융권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채용박람회. 안정적인 직장인데다 현장 면접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박람회장엔 오전부터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거의 5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온 것 같고 이렇게 많이 기다릴 줄 몰랐는데 취업이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지난달. 취업준비생 수는 무려 6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일자리 사정도 좀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1만 2천 명 느는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2013년 2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비가 6일 이상 내렸던 걸로 조사됐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용직이 아마 건설업 쪽에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일시적인 요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의사결정을 미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 추경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구해도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젊은 세대가 노후 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입해뒀던 연금도 중도 해약하는 젊은 층이 늘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인 박상미 씨. 2년간 불입해온 개인연금 보험을 지난달 해약했습니다. 집을 장만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대출금을 적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해약 환급금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현금성이 있는 연금보험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최근 2년 새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17.5%에서 17.1%로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져 20, 30대에선 이 비율이 20.3%에서 18.1%로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대 여명이 길어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하지만 극심한 취업난에다 당장 생활이 급해 노후 대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30대가 고령자가 되는 미래에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대는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론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는 사적연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등 생활비 상승과 소득 정체가 함께 일어나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결합을 통한 정부의 노후 복지 전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국과수가 헬기 기총 사격 결과로 분석한 광주 전일빌딩의 탄해는 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에서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 작전명 상무충정작전. 옛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저항을 한 시민군을 공격한 작전인데 SBS가 당시 작전 기록과 그날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언을 확보해 27일 최종 진압작전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3시 40분. 당시 대학 3학년으로 시민군이었던 김인환 씨는 계엄군이 최종 진압을 위해 옛 전남도청 방향으로 진입할 때 도청 후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4곳에서 헬기가 오더라고요. 설마 헬기가 쏠지는 않을 거고 우리한테 이제 항복하라고 엎어 놓을 줄 알았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쏴버리니까. 헬기 사격에 함께 있던 친구는 쓰러졌고 숨졌다고 합니다. 지붕 위에 맴돌 때는 몰랐었어요. 사격을 하는지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리 부분을 맞아갖고 땅에서 기었는데. SBS가 입수해 처음 공개하는 보안부대 문건을 보면 최종 진압작전은 새벽 3시 반에 시작됐고 김 씨 증언처럼 무장 헬기 지원이 있었습니다. 진압작전의 목표는 도청과 광주공원 등 시민군의 중요 거점을 하늘과 지상에서 진압하는 것. 도청 주변에서 제일 높은 10층짜리 전일빌딩도 당연히 주요 목표였습니다. 건물 옥상에 시민군의 경기관총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내부 기둥이 매우 굵어 시민군이 엄폐물로 삼으며 저항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 전에 헬기에 무력 시위를 요청했고 이때 사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점에서만 이 사격을 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무력 시위 정도가 아니었을까. 도청 주변 전남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조모 씨도 당시 병원 건물 9층으로 하늘에서 탄환이 날아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지상에서는 그렇게 쏴지 못해요. 위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드르륵 소리는 안 들려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들은 헬기 사격탄은 추정 흔적이 남아있는 전일빌딩을 오늘 둘러봤습니다. 이건리 위원장은 진실에 침묵한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선의를 기대한다며 당시 군 관계자들의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한 해양경찰에게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해체됐다가 새 정부 출범으로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민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며 뼈를 깎는 혁신을 당부했습니다.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합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교훈 삼아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의 날 기념식에는 순직 해경 유족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아픈 마음을 누르고 새 출발하는 해양경찰의 앞날을 축하하는 이유도 이런 믿음과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해경 함정들의 해상 사열이 이어졌고 마지막 함정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끝까지 구조하겠다는 의미로 5번의 기적을 울렸습니다.
대통령은 또 불법 조업 단속 중 중국 어민의 흉기에 맞아 숨진 이청호 병사와 응급환자 후송 중 순직한 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정기 수요 시위가 오늘로 1300회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의 2차분 206만 명의 서명지도 전달했지만 오늘도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커다란 종이 상자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1억인 서명운동의 2차군인 155개국 206만 9천여 명의 서명지가 담겨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서명운동의 1차 서명지 150만 명분은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오늘 일본 대사관 앞 정기 수요 집회 1300회를 맞아 서명지 2차분을 일본 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경비원이 서명지 인수를 대신했고 일본 대사는 오늘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1300번의 외침 앞에서도 계속해서 귀를 막고 진실을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돈으로 면죄부를 거래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동의 없는 2015 한일 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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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시작된 수요 집회가 1300번 계속되는 동안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39명 중 남아있는 피해자는 35명뿐.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 때까지 수요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경의 중앙선 양평역 부근에서 기관차끼리 추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 지원을 위해 시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관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해 선로를 이탈한 기관차를 들어올려보지만 꿈쩍도 않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의 중앙선 원덕역과 양평역 사이에서 정지한 기관차를 뒤따르던 기관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기관차의 기관사 45살 박모 씨가 숨지고 64살 이모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관차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12월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연결 개통되는 KTX 선로 시 운전 중이었습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이 선로에 새로 설치한 속도 제어 장치에 따라 앞 기관차를 세운 뒤 뒤따르던 기관차가 제대로 감속하거나 멈춰서는지를 점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던 기관차가 멈춰서지 않고 양평역 부근에 정차해 있는 선행 기관차를 그대로 추돌한 겁니다. 전기가 끊어졌는지 신호를 갖다 주는 것이 작동을 안 했는지 아니면 신호를 작동을 해가지고 차량에서 받아들이는 장치에서 문제가 있어가 못 받아들이는지 수없이 경우 수가 많거든요. 선로 복구까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반이 넘어서야 양방향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지금 너무 당황했죠. 지금 이전철 못하면 지각이거든요. 갑자기 정말 멘붕 상태에 빠졌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속도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완견에 왜 목줄을 채우지 않았냐며 아파트 이웃 간의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밀려 넘어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KBC 전현우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애완견을 안는 여성과 한 남성이 말다툼을 벌입니다. 옆에 있던 한 외국인이 남성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세게 밀어냅니다. 지난 11일 밤 11시쯤 무안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인 40살 제럴드 씨에게 밀려 넘어진 64살 최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 제럴드 씨는 동거녀와 함께 애완견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최 씨가 목줄을 채우고 다니라고 요구하자 최 씨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완견 목줄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는 뭐 사랑스러운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반려견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동물이에요. 무서운 동물이에요. 제럴드 씨는 다른 주민과도 애완견 목줄 문제로 여러 번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걔를 목줄 안 하고 오셨더라고요.
입술을 하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때 막 그 영어로 막 심하게 격양된 옷으로 욕을 하시면서 무서워서 놀이터를 잘 못 가요. 제럴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말다툼하는 최 씨로부터 자신의 동거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 씨를 밀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럴드 씨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 유로화를 환율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인 뒤에 위조 화폐를 건네는 방식으로 우리 돈 19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직접 이탈리아까지 가서 유로화가 진짜인지 확인했지만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탁자 위에 한 장에 67만 원 정도 되는 500유로 뭉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돈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신문 발행 날짜를 보여줍니다. 44살 오모 씨 일당은 거액의 유로화를 싸게 사게 해준다면서 장 씨 형제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를 하는 동영상을 저희한테 계속 누차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믿게 된 거죠. 지난 6월 동생 장 씨는 직접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거래 장소에 나온 이탈리아인은 금융당국의 감시 때문에 고액권 거래가 어려워 싼 값에 처분한다며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생 장 씨는 위패감별기로 확인해 한국에 있는 형에게 사기가 아니라고 알렸고 형은 경기도의 한 호텔에서 네덜란드 남성에게 19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돌아온 뒤에야 조악한 위조 지폐란 걸 발견했습니다. 위조 지폐로 바꿔치기 돼 있던 겁니다. 장 씨는 한국으로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일당에게 건넨 19억 원 가운데 9억 원은 찾았지만 나머지 10억 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또 피의자 5명 중 4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고 해외로 도피한 네덜란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10대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관용은 없다는 법원의 의지가 읽힙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10대 또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2명에 대해 법원이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호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상해 정도가 전치 2주인 사건에서 소년범이 구속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또 다른 가해자 1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폭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던 가해자들은 신문 과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울먹이면서.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6명 가운데 5명이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어떤 가해자 부모도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오늘 또 다른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한 50대 여성이 가족들 모르게 억대의 빚을 남긴 채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에는 여러 명에게 큰 돈을 송금하기도 했는데 당시 돈을 받았던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빚을 진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찜질방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친구인 56살 강모 씨가 연락이 안 된다며 찾으러 온 겁니다. 강 씨는 찜질방에서 몇 시간 전 심근경색으로 숨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뭔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갔더라고요. 그 똑같은 시점에 ATM에서도 강 씨는 지난 10개월간 이 여성을 비롯한 4명에게 3,600여만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또 106번에 걸쳐 현금 2억 1,000여만 원을 인출했는데 이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 씨의 휴대전화에는 이들 중 한 명과 나눈 통화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요령껏 하시 나를 인해서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다시 들어오고. 강 씨는 가족 모르게 집을 팔고 사채와 신용카드 빚을 내기도 했는데 가족에게 설명하는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채권 묶어놨었다 그래요. 탈락도 안 되는 걸로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강 씨 가족들은 4명이 속해 있는 한 종교단체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도와줄 수 없다, 잘 해야 된다, 잘 처신해야 된다 이런 답변밖에 못 들으니까. 경찰은 돈을 받은 4명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지난 2005년 강원도 강릉에서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1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1cm 남짓한 쪽지문이 진실을 밝힌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G1 이청초 기자입니다. 2005년 5월 13일 오후 강릉시 구정면 한 주택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과 발은 휴대폰 충전기 선에 묶여 있고 얼굴엔 포장용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심하게 어지럽혀 있었고 8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유일한 단서인 흐릿한 지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건은 10여 년 동안 미궁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이 올해 초 다시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당시 범행 도구에 남은 1cm 남짓한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지문 감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12년 전 용의선상에도 없던 새로운 인물, 50살 A씨가 지목된 겁니다. 글자들과 겹쳐 있어서 당시에는 용선 등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용선을 다시 특징점을 잡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법의학자 자문과 보강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결정적 단서 앞에서도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1 뉴스 이청초입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는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4대강의 6개 보를 일제히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보를 개방한 뒤 일주일 간격으로 수질 검사를 해왔는데 4대강 수질은 좀 나아졌을까요? 정부의 수질 검사 결과를 이용식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입니다. 연두빛 물줄기가 수문을 넘어 보 밖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보를 연 지 3주 지난 6월 21일과 비교해도 물 색깔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곳 강정고령보는 보 수위를 1.25m가량 낮춰 초당 270톤의 물을 24시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6월 수문을 연 뒤 지난달 말까지 매주 하루씩 13차례에 걸쳐 수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녹조 알갱이인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셀 이상 측정된 날이 13차례 가운데 6차례나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차례나 많았습니다. 영산강 죽산보도 수문을 열기 전보다 녹조 발생 빈도가 높았고 달성보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녹조 알갱이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6개 보 가운데 합천 창녕보와 금강 공주보 2곳만 녹조 발생 빈도가 다소 줄었습니다. 수질 상태를 알 수 있는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의 수치도 예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문 전면 개방을 통해서 요속을 확보했을 때만이 수질과 녹조 문제가 완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관리 전문가 70인도 환경운동연합의 보 개방 효과 질문에서 10점 만점에 4.2점을 주어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모니터를 계속해 보를 더 개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지난 2007년 1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였습니다. 단순한 휴대전화를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바꿔놓았죠. 그리고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맞아 기념작인 아이폰 10이 공개됐습니다. 곧 출시될 삼성의 갤럭시 노트 8, LG의 V30와 치열한 대전이 예상됩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폰 10 공개 행사는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이름을 딴 애플 신사옥 내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잡스의 생전 모습을 담은 화면을 배경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Steve's spirit and timeless philosophy on life will always be the DNA of Apple. 아이폰 10주년을 맞아 아이폰 10으로 이름 붙인 신제품은 애플 디자인의 상징이었던 홈 버튼을 없애고 기존 LCD 액정 화면 대신 유기 발광 다이오드 화면을 장착했습니다. 특히 3차원 얼굴 인식과 모바일 증강현실 기능이 두드러집니다. 가격은 $999, 우리 돈 113만 원 정도로 미국에선 오는 11월 3일, 국내에선 12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각각 출시 예정인 삼성 갤럭시 노트 8과 LG V30와의 본격적인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판매 선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삼성이나 LG도 판매량을 높게 잡기는 쉽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중국에서 갤럭시 노트 8 출시 행사를 갖고 LG V30도 내일부터 국내 사전 예약을 받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업체의 발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최저임금과 증세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속도는 신중하게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야당은 너무 성급하다며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너무 급격히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영세 중소상공인도 어려워지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중히 조절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속도라든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편적 증세를 논의하자는 제안이 여당에서도 나왔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증세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도입을 포함한 증세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내내 여유 있는 답변 태도로 화제를 모았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도 노련했습니다.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의원님께 추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리는 이딴 국무위원 낙마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로봇이 똑똑해질수록 사람 일자리를 로봇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죠. 하지만 최근엔 인간과 함께 일하는 이른바 협동 로봇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직원 옆에 나란히 서서 나사를 조이고 제품을 조립합니다. 인공지능의 통제에 따라 인간과 함께 수십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입니다. 현장의 환경들을 인식해서 그 다음 동작들을 자신이 판단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스마트한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과 함께 일한다고 해서 이런 로봇을 협동 로봇 혹은 코봇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 배달도 척척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타고 문도 자동으로 열고 그래서 원하는 방 또 원하는 위치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거란 우려도 있지만 아직은 이처럼 인간을 도와 함께 일하는 로봇이 많습니다. 기술 수준이 그만큼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또 도입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의사 로봇이나 전투 로봇에게 인간의 생사와 관련된 모든 판단을 맡기기 힘든 것처럼 로봇의 자율성과 윤리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간과 공생하는 로봇이 당분간 로봇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미래를 이끌 올해의 작가상 후보들의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32자루의 장난감 총을 든 로봇 병사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도열했습니다. 로봇들의 제식 훈련에 끼어든 관객들은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문득 이질감을 발견합니다. 작가의 군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억압을 읽어낸 작품입니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우리 문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개인의 체험이라는 게 훨씬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 노숙인이 머물렀을 법한 스티로폼 이부자리 위로 향냄새와 백색 소음이 깔립니다. 휴게실인 듯 상갓집인 듯 현대인의 다양한 비극을 담은 네온사인이 달린 공간은 잠깐 쉬어가라고 권하는 듯합니다. 서울 녹록치 않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을 되게 닮은 어떤 휴게실을 만들고 싶었어요. 체르노빌, 독일의 강제 수용소. 폐허에서 건져온 영상들이 아기장수 설화에 엮였습니다. 절망의 흔적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봤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폐허들 사이로 그 나무들이 다 자라서 보석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빛바랜 전원 풍경 위로 작가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과 상상 속의 유년 시절이 결합해 기억의 모호성을 드러냅니다. 풍경 자체가 사람들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그런 영역이 있지 않나. 오는 12월 5일 이 중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수상자에겐 해외 활동 후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코치의 폭행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때린 코치는 학교에 남았고 폭행을 말린 코치가 학교를 떠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한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는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때려왔습니다. 키가 1m 95예요. 완전 터미널 이거 근육이 이렇고 100대를 때렸어요. 막 세게 하고 발로 3차례 때렸다고. 뒤통수를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그런데 큰 무리를 일으킨 A씨는 학교에서 해임되지 않았지만 A씨의 폭행을 말리고 감독에게 알린 코치 B씨는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달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학교 측이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감독 친구의 아들인 A씨를 감싼 반면 정작 바른 말을 한 B씨에 대해선 보복성 조치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맞고 있다. 그 말씀드리는데 그게 딸랑딸랑은 아니잖아요. 바른 말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 감독은 코치 B씨의 재계약 불발은 성적 부진 때문일 뿐이고 A씨의 사법 처리가 끝나면 모든 지도자가 동반 사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제 아직 40대거든요. 제가 딴 데 가서 30대이기 이 친구는 영원히 야구계에서는. 학교 측은 때린 코치를 학생들과 즉시 격리했으며 예정된 대회가 끝나면 코치진들의 일괄 사표를 받을 예정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골프스타 배상문 선수가 군 전역 후 처음으로 내일 공식 대회 출전합니다. 배상문 선수는 다시 신인이 된 기분이라며 복귀 전이 설렌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선 기자입니다. 2년 만에 후배들과 공식 연습 라운드에 나선 배상문은 샷 하나하나가 새롭고 재미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설레고 정말 제가 20살 때 코리안 투어 데뷔전을 좀 했을 때하고 좀 마음가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군 복무를 마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그 사이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예전 기량을 거의 되찾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 많이 했고 준비 다 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신안동해 오픈 우승컵을 들어올린 배상문은 3년 만에 이 대회 타이틀 탈환을 노립니다. 매 순간 감사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마지막까지 입 꽉 깨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문은 유럽 투어 3승의 왕정훈, 그리고 지난해 조던 스피스를 꺾고 싱가포르 오픈 정상에 오른 송영한과 1, 2라운드 같은 조 맞대결을 펼칩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왕년에 명세터 출신 이도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컵대회 개막전에서 인삼공사를 풀세트 접전 끝에 물리쳤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쾌청합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출근길은 오늘만큼이나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현재 태풍 탈림은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금요일인 모레부터 차차 일본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내일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모레는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태풍의 이동 진로와 근접한 영남 해안에서도 모레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내륙 지방은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은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이번 주말 내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요즘처럼 심각한 취업난 속에 계속 반복되는 공기업 채용 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훔쳐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일자리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일자리엔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